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서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건데요.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지, 또 연내 인하 가능성은 있을지 잠시 후 하프타임 뉴스에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소아 비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리, 치료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소아 비만을 방치하면 성인 비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데요. 오늘 세무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소아 비만의 위험성과 예방법,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전문의 상담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우리 애청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죠. 저는 며칠 전에 이 달력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느덧 10월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고, 이렇게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될 텐데, 여러분들은 혹시 올해가 가기 전 꼭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꼭 이루고 싶은 것 있으실까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소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 안에 자격증 시험에 꼭 합격하겠다, 이런 목표, 혹은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겠다, 이런 목표도 있겠죠. 올해 안에 하고 싶은 것, 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문자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코스피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오늘 이 3,900선도 돌파를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 1% 넘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3,900도 경신했습니다. 지금은 상승폭 조금 줄여내고 있습니다. 0.18% 오름세로 3,89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오늘 외국인만 팝니다. 4,014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633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3,06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0.6% 상승으로 바뀌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 넘게 올라갑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항공 엔진 핵심 소재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코스닥 움직임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했지만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데요. 상승했다가 지금은 약보합권입니다. 네. 87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수급적으로 마찬가지로 외국인만 팝니다. 487억 원 팔아내고 있고, 반면 기관이 123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67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어제 좋은 흐름 보였던 에코프로 형제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 HLB 등 일부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상무부가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D-웨이브 퀀텀 등과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나들고 있는데 현재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우선 환율 1,431원 80전에 출발했는데요. 상승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1,435원, 원화 약세 국면이고요. 네. 유로화는 강세입니다. 1,665원. 한편 엔화 같은 경우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41원대에 거래됩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한국은행 금통위 소식부터 짚어보면요. 다시 한번 기준금리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네,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서 3연속 동결입니다. 2월과 5월 두 차례 내렸지만 이후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 중 어디 무게를 둬야 할지 신중한 태도를 이어왔는데 네.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서도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금융 안전에 무게를 둔 걸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값 규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예. 이달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전월 말보다 1조 5천억 원 늘어나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이었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분명히 밝히기도 했고요. 네. 여기에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높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이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꼽히는데 시장에선 더는 달러를 못 믿겠다.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에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만큼 금리를 내리게 되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시장에선 다음 금리 인하가 11월이 될지 내년으로 넘어갈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의견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만큼 한미 금리 차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데 한은의 금리 인하 여건은 보다 나아지지만 이 집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 흐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진 가운데 은행들은 이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있죠. 네, 한은의 금리 인하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장 금리가 오른 데다 4분기 대규모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수신금리 경쟁도 치열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예.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하나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55%에서 2.6%로 높였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최근 예적금리를 높였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17일 정기예금과 자유적금의 1년 만기 금리를 0.1%포인트씩 올렸고 K뱅크도 지난 코드K 정기예금 1년 만기 상품의 기본금리를 0.5%에서 0.55%로 0.0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2.55에서 2.6% 수준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8월 14일 기준 2.498%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올라 이달 21일 기준 2.587%를 기록했는데 예.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 인상의 이유로 시장금리 상승을 들고 있고요. 시장에선 부동산과 가계대출, 환율 등 경제 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달뿐만 아니라 11월에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고요. 예금 만기가 4분기에 또 집중돼 있는 만큼 금융권 예금 금리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한편 이 한미 무역 합의의 최종 도출을 위해서 지금 막바지 협상 이어가고 있는데 진전이 좀 있었을까요?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엿새 만에 다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예. 2시간 동안 진행된 만남 이후 김용범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네. 끝날 때까진 끝난 건 아니라는 말을 남겼고요. 예. 한두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아주 많지는 않다 말하면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잔여 쟁점이 뭔지 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말을 아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성 방안과 관련해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 외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안전장치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가 의제에 올랐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난 방문 때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 한국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거친 뒤 역제안을 갖고 온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들고 온 수정 제안을 미국 측이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이 주택을 소유하는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요?
네, 요즘 국내에 집을 갖고 있는 외국인 임대인 중 이 전세금을 이른바 먹튀하는 사례들이 어허. 많아지면서 골치라고 하는데요.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23일 H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3년 새 이 같은 보증 사고가 103건, 금액으로 따지면 24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 공사가 대신 변제해준 사례가 67건인데 회수한 채권은 2%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현재 43명이 대위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연락을 끊어버리기 부지기수고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7명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만 84억 원이 넘는데 문제는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 사고를 내고 해외로 출국해버리면 채권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요. 예.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지급 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도 수취인 불명으로 연락이 닿질 않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시송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렇게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나 싶으실 텐데 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는 33조 원이 넘고요. 네. 이 중 중국인이 전체 보유량의 절반 가까이,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약 7배에 달하는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올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의 67%가 중국인이었을 정도인데 이런 중국인들의 부동산 싹쓸이는 국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과 맞물리면서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고요. 그렇죠. 앞서 짚어본 것처럼 전세보증금 사고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캄보디아에서 이 대학생 박 씨를 살해한 주범이 2년 전이죠.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어난 이 마약 음료 사건에도 가담했던 걸로 드러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대학생 박모 씨를 고문해 숨지게 한 용의자가 네.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KBS 단독 보도를 국정원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는데요. 네. 현재 행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2년 전이었죠. 강남 대치동 학원과 일대에서 집중력을 키우는 데 좋다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먹인 뒤 돈을 뜯으려 한 일당 중 한 명이라는 건데 네. 이후 캄보디아로 넘어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국정원은 또 캄보디아의 스캠 범죄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범죄 단지가 50여 곳이 있고 여기 모여 있는 사람만 20만 명 정도라고 보고했는데 네. 이들이 벌어들이는 범죄 수익은 125억 달러, 캄보디아 GDP 절반에 달한다고 하고요. 아, 네. 여기에 한국인은 최대 2,000명가량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로 송환된 이들은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으로 보는 게 객관적이다 덧붙였는데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 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던 신모 씨도 사업을 도와달라고 속여 지인을 캄보디아에 보내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자, 취항 10일 만에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 안전성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엔 안전관리 인력이 다 채워지기도 전에 무리하게 운항을 시작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네요. 네, 이 하루 수천 명을 태우고 오가는 만큼 더더욱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수상보안관 인력이 정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논란입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상황실 근무, 또 두세 명이 함께 현장 순찰 등을 하기 위해 배정된 정원이 38명인데 네. 실상은 6명뿐인 걸로 드러났고요. 아, 네. 또 다음 달 새로 채용한 인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합니다. 앞서 도입하기로 했던 해상교통관제 활용이 무산되면서 서울시는 별도 상황실을 마련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현실은 이렇게 사람이 부족해서 현재 일부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상황실 시범 운용도 한강버스 개통일 직전 엿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안전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4년간 선박 충돌 등 11건의 사고가 있었고 이 중 인명피해가 5건이나 됐지만 승객 안전을 책임질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운행을 강행하면서 치적 쌓기에 급급해 가장 중요한 시민 안전은 뒷전으로 미뤄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또 앞서도 정식 운항에 들어가자마자 열흘 만에 4차례나 고장을 일으키면서 결국 승객 탑승을 중단시키고 한 달여간 시범 운항으로 전환해 비판을 받았었는데 예. 이 바쁜 출퇴근길 시민들의 새로운 발이 돼줄 거라던 기대감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뭐 혹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릉 이야기인데 뭐 한 달여 전만 해도 저희가 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연일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역대급 비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고요. 네,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은 강릉에 이번엔 빗줄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20일 연속으로 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이 비구름 보기가 힘들었던 지역이었는데 10월 들어서는 반대로 비가 좀처럼 멈추질 않고 있고요. 예. 무려 114년 만에 가장 비가 자주 내리는 10월 늦가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 어제까지 내린 강수량은 420mm에 육박해 아직 10월이 일주일가량 더 남았지만 역대 2위 강수량을 기록 중이고요. 네. 오래토록 바닥을 드러냈던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0%대에서 최근 86%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예. 전국의 소방차와 살수차 등이 급수 지원에 동원됐을 정도로 메말랐던 곳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물을 빼내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강릉은 역대 최악의 가뭄과 114년 만에 나타난 최장 가을비 등이 현실로 다가온 기후 변화를 몇 달째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강릉뿐 아니라 영동, 영남 등 동해안 곳곳으로도 연일 가을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농가에선 반갑던 비가 이젠 원망스럽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렸던 비지만 때 아닌 가을 장마에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땅이 무르고 일조량이 부족한 탓에 배추 생육은 평년의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습한 환경에서 자주 생기는 노균병과 무름병 등이 병충해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115개 면적의 송정동 배추밭 가운데 80% 이상은 사실상 수확이 어려운 상황일 정도라고 합니다. 예. 잦은 비로 인해 수확을 앞둔 벼 나달에서 싹이 트는 수발화 현상도 속출하고 있는데 강릉 지역에서만 축구장 630개 면적에 달하는 본밭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아이고. 최악의 가뭄에 이어서 이번엔 때 아닌 가을 장마까지 극과 극을 오가는 날씨에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프타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안에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 문자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907님. 올해가 가기 전 미루기만 했던 건강검진을 부모님과 함께 받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만큼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하셨는데 맞아요. 매년 이 연말 다가올수록 또 회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막 닥쳐서 건강검진을 하시는데 이게 매해 잊지 않고 건강검진만 해도 큰 병은 다 뭐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부모님 꼭 잘 챙겨주시고 2907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2380님 전 59세 두 아이 엄마인데요.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올해 목표는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제 일을 갖는 겁니다 하셨습니다. 야, 두 아이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조금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지시는 모양이에요. 바리스타 학원 너무나 이 가을과도 잘 어울리는 취미 혹은 어떤 공부인 것 같고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이 1년에 몇 번 있는지 제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한 2달여 남아 있는데 그 안에 꼭 따셔서 제2의 인생 또 화려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320님, 저는 대형차, 캠핑카 운전하고 싶어서 일종 면허 따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그런데 너무 떨리네요 하셨어요. 이런 대형차나 캠핑카를 운전하고 싶으신 거는 뭐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뭐 여행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7320님도 어떤 이의 일을 갖고 싶으셔서가 아닐까 싶은데 다음 목표를 또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겠죠. 이미 뭐 운전은 아마 할 줄 아시는데 일종 면허를 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떨지 마시고요. 그동안 했던 거에서 조금만 덩치가 커진다 생각하시면서 물론 저는 대형차 운전 안 해봤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응원 드리겠습니다. 7984님 올해 예쁜 손녀가 태어납니다. 엄마와 아가 모두 건강하길 바라며 튼튼하고 예쁜 아기 만나는 그날만 기다립니다 해주셨는데 얼마나 지금 설레실까요? 올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쯤 아마 병원 자주 다니실 거예요. 초음파 검사도 자주 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사진 요즘 주더라고요.
같이 공유하면서 어디가 예쁜지도 잘 찾아보시고 우리 산모 많이 힘든 시기일 테니까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꼭 받아주시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오전 내내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여전히 곳곳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오전 9시 38분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부근에서는 차량 넉 대가 부딪힌 뒤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1차로 통행은 가능해졌지만 벌써 3시간째 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남한성 분기점부터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미리 북진천 나들목을 이용해 국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반대 방면 정체는 이제 많이 풀리면서 이 남한성 일대로만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감곡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양평 쪽으로 성주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그 후로는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군포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부곡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평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안양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스포츠 핫 이슈. 오늘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가을 야구 소식부터 짚어봐야겠죠. 네. 어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 삼성이 역전승을 거두고 승부를 5차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네. 홈런 2개가 승부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네. 김영웅 선수의 홈런 2개로 그렇죠. 삼성이 7대4 역전승을 거두고 시리즈를 최종전까지 끌고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사실 경기 흐름이 사실은 하나 쪽으로 먼저 기우는 듯 했거든요. 네네. 선발 원태인 선수가 5이닝 6안타 홈런도 맞았고요. 3개 삼진을 했지만 4실점을 하면서 아하.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 사이 또 삼성 타선이 한화 선발 정우주 선수를 상대로 5회까지 침묵을 하면서 네. 5회까지 하나가 4대 0으로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게다가 이제 시리즈 전적에서 한화는 앞서가는 상황이고 이 그렇죠. 경기만 이기면 한국 시리즈로 가는 좀 안정감 있는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6회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하. 6회 1-3루에서 구자욱 선수가 좌전 적시타를 쳤고요. 네. 이어서 김영웅 선수가 5월 석점포 4대4 동점이 됩니다. 단숨에. 네. 하나의 김서현 선수가 투입된 시점이었는데 네. 다시 한번 좀 홈런으로 쓴맛을 받고 다시 7회 말에 석점 홈런이 터지는 게 이게 또 김영웅 선수였던 거죠. 네네. 그래서 7대4로 역전을 했고요. 경기가 이대로 끝나면서 시리즈는 내일 최종 5차전으로 대전으로 가서 열리게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김영웅 선수가 영웅 역할을 해줬는데 네. 한화 입장에서는 마무리 김서현 선수 무너진 게 참 컸어요. 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5차전에 김서현 선수를 마무리로 쓰겠다 이렇게 했어요. 어제 경기 후에 이제 김경문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김서현 선수의 공이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5차전에서 9회 말 세이브 상황이 온다면 김서현 선수를 내보내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김서현 선수가 정규리그 막판이었죠. 지난 1일 SSG와의 원정 경기에서 5대2로 앞선 9회 말에 2점 홈런 2개를 맞고 끝내기 패배를 그렇죠. 안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러면서 한화가
정규리그 우승 가능성이 완전 지워졌던 그런 맞아요. 경기가 중요한 경기였어요. 네, 그래서 LG가 경기에 졌는데도 네. 우승을 확정한 그렇죠. 이런 경기였는데 플레이오프에서도 흔들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5차전에서는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고 선발로 폰세가 나온다라는 말을 하면서 네. 5차전 마무리 투수로는 김서현 선수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발언에 제가 현장에 있는 기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네. 굉장히 술렁였다고 어허허허. 하고요. 박진만 감독도 옆에서 듣다가 놀랬다라는 오.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 네. 무리수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실제로 김경문 감독이 이렇게 김서현 선수를 그 중요한 순간에 쓸지는 이제 내일 경기를 그렇죠. 내일 봐야 봐야죠. 알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서현 선수에게 내가 너를 믿고 있고 그렇죠. 자신감을 잃지 말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공언을 해버리면 팬들이나 네. 관계자들은 좀 술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과연 김경문 감독이 어떤 승부수를 꺼내 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삼성의 박진만 감독은 최원태 선수를 선발로 이겼는데 그동안 최원태 선수가 가을 야구에 무척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네. 이번 가을 야구에는 가을의 사나이로 거듭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폰세와 폰테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원태 선수가. 그래서 폰세와 폰테의 대결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그런 가을 야구입니다. 네. 이렇게 가을 야구는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두산 베어스에서 감독 선임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두산이 전에 없이 아주 심층 면접을 한 끝에 네. 김원영 감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계약 규모는 2+1년 최대 20억 원이고요. 김원영 감독은 뭐 야구 팬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레전드 투수 출신이고요. 네. 지도자로서도 SSG에서 2022년에 와이어 투 와이어 그러니까 1위를 해서 끝까지 1위를 지킨 네. 그리고 통합 우승을 했던 감독입니다. 그리고 두산에서도 2019년부터 2년간 투수 코치를 맡았고요. 2019 시즌에 통합 우승을 또 기여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좀 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두산에서 예. 코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야구 국가대표 코치로 활약을 하면서 꾸준하게 현장과 소통을 했다. 그래서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지점이라고 보이는데 네. 두산이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김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우승 도전 전력을 구축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예. 그만큼 우승 경험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바다 건너 메이저리그 소식도 좀 짚어보면요. 이제 메이저리그는 월드 시리즈만 남기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메이저리그는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리그 양대 리그로 경기를 정규 시즌을 치르고요. 네. 양대 리그의 챔피언들이 월드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최강팀을 뽑는 그런 그렇죠. 경기를 하는데요. 예. 이번 시즌은 LA 다저스 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대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셔널리그 대표는 LA 다저스고 예. 아메리칸 리그 대표는 토론토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두 팀이 월드 시리즈에 만난 게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우리 팬들에게는 두 팀이 좀 익숙하죠. 그렇죠. 네, 류현진 선수가 네. 이 두 팀의 유니폼을 맞아요. 입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국내 팬들에게는 류현진 시리즈다 이렇게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일단 마운드가 탄탄한 다저스 그리고 거포들이 많은 즉 해결사들이 많은 토론토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하.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고 예.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투타의 두 선수 오타니와 게르로 주니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네. 이 두 선수의 대결만으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오타니 선수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에서 투수로 나와서 6이닝 무실점, 네. 타자로 홈런 3개, 진짜 원맨쇼를 했거든요. 만화 같은 네. 일을. 네. 그리고 토론토의 타선의 핵이 이제 게르로 주니어인데 이번 시즌 가을 무대에서 맹타를 휘두르는 중입니다. 지금 예. 포스트 시즌에서 4할 4푼 1이고요. 와. 요즘 그 야구는 OPS라는 지수를 무척 중시하거든요. 네, 이게 네. 장타와 출루율을 합친 건데 예. 보통 이게 1이 넘으면 뭐 타자들 중에 아주 높은 순위의 타자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보는데 네. 지금 포스트 시즌에 1.440. 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이 수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다저스와 토론토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오타니와 게레로 주니어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두 선수를 보는 재미도 있고 우리 한국 팬들에게는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 네. 과연 이번에 이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 출전할 수 있을까가 관심사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 계속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25일 날 첫 경기를 지금 월드 시리즈를 치르는데 다저스가 일찌감치 블레이크 스넬을 1선발로 낙점을 하면서 그 밖의 선수들 명단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네. 단 이제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이 이번 포스트 시즌을 치르면서 큰 변화 없이 명단을 좀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혜성 선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네. 오늘 사진 하나가 떴는데요. 네. 토론토에서 먼저 경기가 열리거든요. 네네. 토론토로 향하는 전용기에 김혜성 선수가 탑승하는 사진이 아하. 올렸습니다. 그래서 힌트가 되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엔트리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네. 단 이름을 올린다 해도 지금 이번 가을 야구에서 김혜성 선수의 역할은 쓰임새라는 건 대주자 또는 대수비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타석에 서면 좋겠지만 본인의 기회가 왔을 때 대주자 대수비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김혜성 선수의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국내로 돌아와서요.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 전국체전이 오늘로 이제 막을 내리는데 네. 대회 내내 뭐 다관왕의 한국 기록들도 쏟아졌습니다. 부산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데 특히 수영장에서 한국 신기록이 10개 이상 쏟아지면서 네. 지금 앞으로의 어떤 한국 수영의 전망을 좀 밝게 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황선우 선수의 부활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황선우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도 좀 부진했고 이후에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좀 메달 획득에 실패하면서 네. 좀 침체돼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 전국체전에서 특히 자유형 200m는 아시아 신기록에 이어서 네. 한국 신기록도 물론 세웠고요. 네. 개인 혼영 200m, 개영 400m에서도 한국 신기록 어허. 금메달을 따냈고 오늘 5관왕에 도전을 하는데 와. 제가 경기 일정을 보니까 혼계영이 1시 정도에 끝나더라고요. 네. 이제 곧 5관왕 여부는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마음고생이 무척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m 결승에서 1분 43초 9위를 기록하고 이제 순양과의 기록도 넘어서는 신기록이었기 때문에 예. 딱 확인을 하더니 물을 손바닥으로 탁 내려치면서 기쁨을 드러냈고요. 계속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이고. 네, 이 선수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네. 만약 5관왕까지 달성한다면 MVP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육상에서는 이 한국 육상의 기대주 남아디 조일진 선수가 또 화제였어요.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유명한 선수죠. 네. 지금 한국 육상이 굉장히 희망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선수입니다. 네. 남자 일반부 100m, 200m, 400m 계주에 3관왕에 올랐는데요. 이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참가한 실험 무대가 전국체전이었는데 여기서 3관왕에 오르면서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육상 경기장에서는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또 전국체전 10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큰 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축구 K리그 소식도 좀 살펴보면요. 이 판정 논란, 불화 논란으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포획 감독이 징계를 받았어요. 네. 심판에 대한 불만을 SNS에 올렸는데 300만 원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 오심으로 확정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고 또 신태용 감독이 해임된 이후에 신태용 그 감독을 좀 떠오르게 하는 골프 세레머니를 이청용 예. 선수가 하면서 네.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재정난 이후로 선수단의 월급을 주기 어렵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팬들의 실망감 그래서 연맹 차원에서의 어떤 해결책들을 지금 팬들이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포츠 핫이슈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누가 우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오타니 선수가 있는 LA 다저스 다저스. 쪽을 또 김혜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응원하면서 보고 싶습니다. 배미라님께서 콩으로 질문을 주셨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 꼭 알아야 하는 정치 국제 이슈 오늘의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또 라디오와 팝콘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24절기 하나인 상강입니다. 상강은 서리상자에 내릴 강자를 쓰는 것으로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내려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임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서리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은 것으로 원래는 이 같은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매우 매섭고 준엄한 기운이라든지 심한 피해나 타격 또는 흰머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관용어 서리 같은 칼은 찬서리같이 흰빛이 번뜩이는 날카로운 칼을 뜻하고 서리를 맞다는 권력이나 난폭한 힘 따위에 의해 큰 타격이나 피해를 입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세무감사로 서리를 맞았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서리를 이다, 서리가 내리다, 서리가 앉다 같은 관용어는 모두 서리의 색깔과 관련해서 나온 표현인데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다라는 뜻으로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서리에 사이시옷을 쓰고 그 뒤에 발이란 말이 붙은 서리발은 땅속에 물이 얼어 기둥 모양으로 솟아오른 것 또는 그것이 뻗는 기운을 뜻합니다. 이것은 기상현상뿐만 아니라 기세가 매우 매섭고 준엄하다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 서리발 치는 기세, 서리발처럼 준엄하다 같이 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벌써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을 맞이했습니다. 10월 초 설악산에 이어서 어제 북한산에도 첫 단풍이 물들었는데요. 2주 뒤에는 단풍이 절정을 맞이하겠습니다. 어제 낮부터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1.8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았고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았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이맘때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19도, 대전과 대구 21도, 전주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특히 화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비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새벽까지 강원 영동에 20에서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목요일 코너 우리 아이는 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인 비만보다 소아 비만이 위험한 이유와 예방법 또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평소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저희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미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결국에는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한 후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5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이 발사한 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비행 궤적을 볼 때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고중량 탄도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동결 배경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 등을 꼽았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개인정보를 해커에게 유출한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4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인크루트는 지난 2월 727만여 회원들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를 비롯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개인정보를 해커에게 유출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행안위겠죠? 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 네. 이제 서울시 대상으로 국감을 하는데 네. 당연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을 하고 예. 근데 이 행안위 서울시 국감은 첫 번째 포인트가 그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자연스럽게 오세훈 시장이 그 명태균 게이트 연루된 네, 네. 의혹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방금 전에 오세훈 시장은 그 명태균 씨 향해서 거짓에 능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서울시가 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예. 두 번째 포인트는 부동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야당 쪽 그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단체장들이 네. 토지거래 허가제, 토어제 풀어달라면서 정부 여당 정조준하고 있거든요. 네. 부동산이 표심에 가장 뇌관이 되면서 사실상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반격할 수 있는 카드는 부동산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또 서울 집값이 그때 당시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토어제를 해제했다가 네. 뭐 번복하고 그 과정에서 급등하기 시작했던 점도 있어서 예. 이 집값 상승을 두고 여야가 서로 책임 공방을 물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밖에도 뭐 한강버스 사업이라든가 아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법사위 가보면 여기는 그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등등 11곳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여는데요. 네.
늘 그랬듯이 민주당은 이 윤석열 정권 당시에 수사 기소가 이루어졌던 사건들에 대해서 조작 수사 의혹, 왜곡 수사 의혹을 겨냥하고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이런 개편이 부당하다 이런 논리를 펼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또 서울 동부지검이 전담하고 있는 그 인천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그밖에 환노위에서는 한전, 에너지공단, 한수원 등 상대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감 진행하고요. 과방위에서는 방송 3법 후속 조치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캄보디아에서는 국회 외통위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현장 국감이 있었는데 이 정부와 현지 공관 대응을 두고 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주 캄보디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여야 의원들 질의에 좀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였어요. 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 국민이 몇 명인지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김현수 주 캄보디아 대사들이는 그 입국자 수는 캄보디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거고 나가는 인원은 공표된 자료가 없어서 캄보디아 쪽에 요청해둔 상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또 그 대사관이 접수한 납치 감금 신고를 분류해달라고 했는데 구분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게 대사관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위원들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또 그 작년에도 이미 사망자 실종자가 10배로 급증하면서 네, 네. 이때 서서히 언론하고 여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네. 국민들이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눈치채는 순간에도 그때까지도 대사관은 어떤 통계나 지표, 자료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예, 여야 의원들은 어제 국감장에서 이런 감사는 처음 본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들도 많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그리고 문채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가 근정전 안에 있는 용상에 앉았다는 폭로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먼저 그 언론 취재 통해서 드러났던 사진 한 장이 파장을 일으켰죠. 네. 그 주진우 기자가 취재를 했을 텐데 네. 김건희 여사가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경회로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보고 네. 주변에 경호원, 행정관 등 여러 사람들이 경회로 내부에 같이 들어가 있었고 예.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눈에 띄는 인물은 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그 사람이죠. 같이 네. 서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또 확인한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드러났던 게 종묘에서 뭐 차담회하고 예. 신실 들어가고 경회로 들어갔는데 2층 들어가고 평소 출입이 안 되는 경복궁 근정정 내부까지 들어갔다라는 게 파악이 된 겁니다. 예. 물론 이것도 궁이 문을 닫은 날에 네. 일어난 일인데 근정정 내부에 있는 왕의 의자인 그 용상에도 앉았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예. 이 근정전은 딱 보면 웅장한 느낌이 들고 궁 가보신 분들은 네네. 보셨겠지만 그 왕의 즉위식 같은 거 이런 국가 의식을 거행한 곳이에요. 예. 근데 그 당시 상황일지도 좀 황당한 게 김건희 여사가 온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걸 VIP라고 지칭을 해놨어요. 네. 이제 대통령을 그렇죠, 지칭하는 보통. 표현인데 네. 그렇게 해놨고 이 VIP가 김건희 여사라는 거는 전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 선임행정관 이 사람은 솔직히 뒤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유산청도 김건희 여사가 용상에 앉아있던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근정전 내부 관람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네. 또 뭐 역대 대통령 중에 근정전 내부에서 이 용상 어좌에 앉은 사례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뭐 당연한 맞죠. 거겠죠. 네. 사실은. 예. 저 경향신문은 또 김건희 여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청궁까지 이제 둘러봤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게 둘이 오든 혹은 김건희 여사 혼자 오든 해서 궁궐이랑 종묘 둘러본 게 총 11번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건청궁, 경회루, 근정전 이렇게 내부까지 들어간 장소가 계속 더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문채위는 오는 29일 종합감사에서 이때 궁궐 방문 때 동행했던 사람들을 출석시켜서 추가 질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열린 이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는 이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들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또 마주했죠. 네, 김건희 여사 재판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건데요. 예.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 쪽을 바라보지 않고 대부분 뭐 고개 숙이거나 정면을 응시하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명태균의 주요 진술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이 없이 자비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내가 윤 전 대통령을 인정해서 당선시키고 싶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조작이 아니라 그건 보정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뭐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요. 예. 김건희 씨는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언성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재판부가 흥분해서 얘기를 하면은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여러 번 제지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예. 또 특검팀은 녹취록을 재생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로 윤석열 올려서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하라. 이렇게 지시한 녹취를 틀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특검팀이 그동안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었던 6천만 원짜리 목걸이하고 아하, 그렇죠. 그 가방, 실물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전달자, 중간 전달자였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거를 특검에 제출한 거예요. 네. 원래 특검이 그동안에 전성배 씨의 뭐 법당, 뭐 비밀의 방 이런 데 네, 다 뒤져봤는데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본인이 갖고 온 겁니다. 네. 전성배 씨는 그동안 이 목걸이 뭐 잃어버렸다라고 했다가 얼마 전에는 내가 준 게 맞다라고 예. 했다가 좀 말이 바뀌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가방도 유경옥 전 행정관이 그 샤넬 매장 가서 교환한 다음에 뭐 잃어버렸다라고 했지만 네.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를 중간에 받고 자기는 이걸 처남을 시켜서 쇼핑백에 담아서 김건희 여사 사무실 앞에 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특검팀은 구두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사용감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논란이 돼서 돌려주기 전까지 네. 그 시간이 있어서 충분히 이거는 사용을 했던 흔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전성배 씨는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 물건이 최종적으로 간 건 자기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근 논란이 됐던 발언, 돈을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라는 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발언이 논란이었는데 결국 오늘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원래 뭐 패닉 바잉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그 관점을 분석하면서 부동산 유튜버들이나 뭐 부동산 전문가들도 많이 하는 말이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정부 요직에 있는 인물이고 이런 거에서 지금 또 사람들이 민감한 그런 상태였고 네. 거기다가 본인은 또 부동산 투자를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예. 갭 투자를 했다는 건데 뭐 본인은 입주 시기가 안 맞아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봐야겠지만 정말로 입주 시기가 안 맞았다고 해도 국민들한테도 그런 사정은 다 있어요. 네. 네. 아이가 학교에 가야 된다든가 이직을 한다든가 입주 시기가 안 맞는다든가. 그렇죠. 근데 이 사정이 국민들에게는 안 통하는 거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두 채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네. 송구하다 한두 달 안에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녀에게 양도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서는 뭐 합리적인 선택이겠지만 네. 어딘지 뭔가 예전에 그 김의겸 대변인이 떠오르면서 뭔가 자리보다 강남 집이다 하는 그 느낌이 기시감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간 그 이상경 1차관은 여론을 의식한 듯이 원래 공개돼 있던 일정을 돌연 취소를 했어요. 예. 그러더니 오늘 오전에는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 숙였습니다. 네. 정책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라면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이 부동산 정책 공세에 총력을 쏟고 있고요. 민주당은 논란이 확산되는 걸 저지하고 있는데 이 후속 입법에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을 카드가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네.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 맡고 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특위를 발족을 했는데 예. 이제 문재인 노무현 정부 이어서 민주당 때 이렇게 집값 안정에 실패한다 라면서 당력을 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당분간 그래서 국민의힘은 키워드로 뭐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내로남불 이런 것들을 내세울 전망이고요. 네. 오늘도 최고위에서 이 정책 주요 책임자들의 실언과 고가 아파트 소유 논란 이것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어제 이상경 차관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대리 사과를 먼저 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고서 오늘 이상경 차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당이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이 민주당이 그 후에 그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개인의 발언이 아니고 당 차원의 사과다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당분간 공급 확대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있죠. 이 재초안 네. 이것도 다시 좀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요. 원래는 그 민주당은 이거를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반대로 완화 쪽으로 좀 뒤로 물러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초안이 뭐냐면 재건축 때 추가 이익 발생하면 일부러 환수한다 이건데 아무래도 지금 재건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정부 규제 다 떠나서 공사비랑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규제를 아무리 풀어줘도 재건축 자체가 어려운데 여기에 이익을 또 환수한다 하면은 재건축의 공급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현행 유지 방침을 분명하게 했던 민주당이 좀 물러서고 완화 가능성도 그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건지 그 아예 선회를 하는 건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를 했죠. 네, 다음 달 5일 예산안 공청회 시작으로 해서 6일, 7일 이렇게 종합정책 질의를 하게 됩니다. 네. 10일부터 11일에는 경제부처, 12일부터 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진행하고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소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위 의결 거친 뒤에는 전체 회의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자, 이제 해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 취소했다고 밝혔네요. 네, 회담 취소 소식을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 회동을 취소했지만 우리는 미래 회동할 것이다. 덧붙였습니다. 네. 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정반대로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원래 그 전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그 미중 정상회담은 약식 회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 트럼프 발언을 종합해서 추정해 보자면 미중 정상은 그 히토류, 핵무기 감축, 러시아 제재 등에 대해서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의 다카이치 신임 총리도 이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방위비 규모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안보 3문서의 개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방위 정책의 근본, 근간이라고 하는 거를 건드리는 건데 이미 증액된 방위비 규모를 더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커요. 그 일본의 방위 예산 올해가 사상 최대 규모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GDP 대비해서 1.8% 정도인데 원래 미국하고 합의를 해놓은 게 2%까지 올린다고 하는 거였고 2%보다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위비를 올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다카이치는 애초에 총리가 될 때 일본 유신회라는 쪽의 표를 도움을 받아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빚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강경 보수로서 군사력 강화하자. 그리고 끝내는 우리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자. 이런 게 이 사람들의 꿈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자국 내 지지층에게는 안심을 줄 수 있고요. 트럼프에게는 또 하나의 선물이 되는 그런 건데요. 또 뿐만 아니라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미국산 대두, 픽업 트럭, 액화 천연가스 등 포함해서 구매
패키지를 좀 제시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선물 보따리를 에이펙 오기 전에 내놓을지 그것도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예. 그런가 하면은 확실히 지금 일본 내각이 많이 변화가 있는 게 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내각 때 한 명도 안 보였던 아베파가 네.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것 있다면 문자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콩으로 김창래님께서 저는 노래교실을 2년째 다니는데도 음치입니다. 12월에 송년회 한다고 하는데 그때 공연할 때는 음치로부터 벗어나서 자신 있게 노래 부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좀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해서 뭐 불후의 명곡도 나가보고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보는 작은 자랑을 해드리면서 살짝 팁을 드리자면 한 곡만 파십시오. 예, 한 무대를 위해서 한 곡만 뭐 2달 동안 열심히 파면 그 곡은 어느 정도 조금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 곡 한 곡씩 마스터해 나가다 보면 여러 곡이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송년회에서 좀 멋지게 뽐내는 우리 김창래님의 모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관리 잘하시고요. 예, 환절기. 4022님 다이어트를 위해서 타이머도 구입하고요. 인터벌 걷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올해는 다이어트 꼭 성공해보렵니다. 하셨습니다. 인터벌 걷기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속도를 조금 조절해서 빨리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 이렇게 하는 운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걷기 운동이 요즘 또 굉장히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창 많이 뛰시다가 또 걷기가 몸에 무리는 덜 간다고 해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이어트에도 꼭 성공하시고 저도 인터벌 걷기 괜찮을 것 같아서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22님 화이팅. 8194님 저는 5남매 키우는 다둥이 엄마인데요. 이번에 막내가 수능을 봅니다. 재수를 해서 올해는 더 떨리는데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제 한 3주 아마 남은 것 같은데 아이고 재수니까 저도 수능을 2번 봤거든요. 근데 2번째 수능을 더 못 봤어요. 예.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한데 아이가 조금 부담을 혹시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하고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8194님 5남매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수능 끝나고 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이라도 어디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3주도 화이팅.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교수님과 함께 이 소아비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함께 바로잡아봤는데 오늘도 소아비만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서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아비만이 우리나라에 정말 큰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무관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 특히 아이가 통통하면 보기 좋다. 맞아요. 이게 살은 다 키로 간다. 네. 이런 게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소아비만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소아비만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소아비만은 왜 위험한 것인지 치료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아비만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소아비만이 성인 비만보다도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위험하다는 얘기일까요?
소아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비만이 이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성인병의 위험을 높이기도 해서 더욱 위험한 겁니다. 아하. 네,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면 보통 중년 이후에 많이 생긴다고 알고 계시지만 네. 소아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심지어 소아 청소년 시기에도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소아비만이 있던 사람이 성인기에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소아비만이 없던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요. 예. 어릴 때 건강 문제가 평생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 문제가 아니더라도 비만이 있으면 키도 원래 본인이 클 수 있는 키만큼 크지 못한다는 것도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전적인 키보다 덜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비만이 있는 아이들이 자존감도 좀 낮고 또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 때문에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소아비만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소아비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인병 유병률도 좀 크게 늘고 있을까요? 올해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발표된 게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26일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30대 미만 소아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의 당뇨 발생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당뇨라고 하면 우리가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잖아요. 1형 당뇨는 이제 자가 면역 이상으로 췌장의 기능 자체가 약해져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드는 질환이고 약간 뭐 선천적인 이유도 많고요. 2형 당뇨가 주로 비만과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2008년과 2021년, 그러니까 13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30대 미만 2형 당뇨의 유병률이 약 4배 증가했습니다. 4배요? 엄청 많이 늘었죠. 그리고 1형 당뇨도 2배 급증을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인데 특히 이제 2형 당뇨의 경우에는 만 13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기에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요?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이때. 심각하네요. 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이 젊은 당뇨 환자의 증가 원인이 바로 소아비만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에 발표한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 학생의 52%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2023년 비만으로 진단된 아동 청소년 중 무려 50.2%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지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심뇌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중에 1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이상지지혈증이 32.5%로 가장 많고요. 당뇨병이 28.1%,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9.5% 순으로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아이들과 젊은 성인들이 비만 때문에 이게 젊거나 어릴 때는 걸리지 않을 거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무서운 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경계심을 갖게 되는데요. 자,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소아비만의 위험성 2탄으로요. 이 성인 비만보다 위험한 이유 함께 살펴보고 이 치료법과 예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교수님과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소아비만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소아비만의 기준이 성이라고는 달라서 그냥 놓치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뭐 BMI 기준으로 해서 BMI가 이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숫자인데 성인은 비만 기준을 뭐 BMI가 뭐 25 이상이면 뭐 비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기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따라서 정상 키와 체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BMI 숫자 자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면 만 2세 이상에서 BMI를 측정해가지고 BMI가 같은 나이대 애들하고 쭉 줄을 세워서 상위 15%다라고 하면은 과체중, 상위 5%다라고 하면 비만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BMI가 얼마인지 그게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큰 수준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 건강검진 때 소아비만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검진이 한참 남아서 근데 나는 되게 궁금하다. 우리 아이가 비만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그 궁금하신 분들은 네. 아이의 키랑 몸무게를 한번 측정을 하신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터넷 사이트 성장 상태 측정 계산기 검색해서 네네. 아이의 비만도를 확인하시고 이걸 검색해서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게 우리 아이가 비만도가 상위 몇 프로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만인지 과체중인지도 나와요. 그래서 네. 그걸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BMI 지수를 가지고 하는 어떤 절대 평가라면 아동 청소년은 상대 평가가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 자녀가 소아 비만으로 판정이 되거나 아니면 소아 비만이 좀 우려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성장기다 보니까 무리하게 체중 감량을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은 키가 자라야 되니까 무조건적인 뭐 열량을 제한하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의 비만 치료법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네. 너무 과도한 열량 제한을 하면 아이들이 성장할 에너지도 모자라서 이제 성장도 못하고 발달에도 악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비만 치료의 목표가 어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비만에 의한 합병증이 없고 고도 비만이 아닌 경우에는 체중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네. 대신 체중을 유지하면서 키만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네네. 이게 성인이든 아이든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비만을 진단하는데 체질량 지수가 아까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키가 점점 자라니까 체중이 그대로 있더라도 체질량 지수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키가 자라면. 네. 그래서 체중을 유지하고 키를 키우면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비만에 의한 합병증이 없고 고도 비만이 아닌 경우고요. 근데 만약에 비만에 의한 합병증이 있거나 네. 혹은 이제 그 체질량 지수가 상위 2% 이상인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네. 나이에 따라서 체중 감량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네네. 보통 만 11세까지는 한 달에 0.5kg씩 빼라. 그리고 만 12세 이상은 일주일에 1에서 2kg씩 빼라라고 얘기를 하고 네. 체중 감량의 목표를 6개월 동안 원래 본인 체중의 5에서 10% 정도 감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빼면서도 사실은 완전히 막 굶겨면서 빼면 안 되고 아이들은 잘 먹으면서 살을 그렇죠, 빼야 그렇죠. 비만에서 탈출하면서 키도 커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막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습관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하. 비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간식입니다. 그렇죠. 네, 예. 간식들은 칼로리만 높고 영양소는 부족해서 예. 비만을 유발하기 정말 좋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비만 치료에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네. 집에서 간식을 모두 치우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배달 음식하고 외식 메뉴들도 칼로리는 높고 영양 균형은 맞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배달과 외식도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배달 음식이나 뭐 외식하는 거 집에 좋은 일 있을 때만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가끔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라떼처럼.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이 필요한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식사할 때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이 식사할 때 핸드폰 보는 거예요. 이건 뭐 성인 아이 할 거 없이. 네, 그렇죠. 식당 가면 다 핸드폰 보다 식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되게 안 좋은 식습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지적을 하면 아이들이 밥만 잘 먹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으냐면 우리가 왜 영화관에 데이트하러 갔을 때 이제 네. 보통 팝콘 큰 거랑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사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 큰 걸 언제 다 먹지 하다가 영화를 보는 중간에 어느 순간 다 먹고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죠? 네, 사라져요. 네, 그게 우리가 영상을 보면 다른 데 집중을 하면서 무언가를 먹으면 내가 얼마나 먹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하. 이게 겉으로 보기엔 당장에 입에 음식이 잘 들어가니까 잘 먹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아이들이 배가 부르는 걸 느끼고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다도 배워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먹다 보면 과식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이게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과 식재료들을 이게 맛을 느끼면서 먹어야 이건 이런 맛이 나는구나 하면서 그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되는데 네. 영상 보면서 음식 먹으면 무슨 맛인지 잘 모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는데도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이 소아 비만 같은 경우에 뭐 치료나 예방에도 중요하겠지만 그 밥 먹는 시간만큼이라도 가족끼리 대화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요즘에 대화 없는 가족들도 그렇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식사할 때 핸드폰을 안 보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 가족들 간의 대화가 너무 없어져요. 이게 비만이나 영양 섭취 측면 외에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누군가 저에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가족들이 모여서
수다 떨면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떠올릴 거예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다들 핸드폰만 보면서 대화 없이 식사하던 가족이라면 이런 화목한 식사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루하루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고 한 끼 한 끼 먹이는 게 힘든 거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가 조금만 자라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도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아하, 네. 이제 가족들이 얼굴 마주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날도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핸드폰에게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아이가 변하는 것보다도 부모가 먼저 바꿔야 하는 게 많은 것 같네요. 맞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죠. 예. 그리고 전문가들이 소화 비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는 것이 바로 환경적인 요인, 특히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아하, 네. 간식과 항상 가까이 지내는 부모의 자녀는 함께 간식을 즐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운동을 싫어하고 밥 먹고 소파에만 누워 있다면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누워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부모가 항상 배달 음식을 먹고 자극적인 음식만 찾으면 아이도 같은 식습관을 배우겠죠. 그렇죠.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특히 어린 아이들이라면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소화 비만을 극복할 때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일 수도 있어요. 네. 아이에게는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조금만 먹으라고 하면서 본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많이 드시고 네. 밥 먹고 운동 다녀오라고 아이에게만 시키고 본인은 집에서 쉬고 그리고 집에 과자 막 쌓아놓고 본인은 과자 드시면서 너는 과자 먹지 마라 넌 살 빼야지라고 하시면 네. 아이는 품에 반발심만 생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비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그 모범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식사할 때 반주하지 마시라. 이게 비만 치료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매일 조금씩의 술을 먹는 것이 간 건강에 매우 나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매일 술 드시는 습관이 아이의 비만을 만드는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떡해요? 네,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극적인 국물이나 반찬을 찾게 됩니다. 이게 입이 좀 그렇죠. 마비가 되니까요. 예. 그럼 그 집에 식사에 항상 자극적인 음식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아이들도 그런 안 좋은 식사를 하는 식습관을 물려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외식할 때 반주를 하게 되면 술을 드시면 식사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식당에서 아이들은 이제 막 밥을 먹고 심심해져요. 그럼 어른들만 이제 계속 술 먹기 민망하니까 뭐 달콤한 간식 밖에서 아이스크림 사다 준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아이들의 비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주도 웬만하면 겸사겸사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른들끼리는 반주도 금지라는 거. 요즘 그 많이 언급되는 뭐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위고비 뭐 이런 거. 소아 비만 특히나 좀 고도 비만인 아이들은 이런 약물 치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위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아에게 허가가 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뭐 허가가 난 나라도 있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뭐 사실 이런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비만 수술도 있습니다. 위에 이제 부피를 줄이는 수술을 해서 금방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도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없으면 반드시 유효가 오게 됩니다. 다이어트 약의 원리는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비만 수술의 원리는 배부름을 빨리 느끼게 하는 건데요. 모두 억지로 먹는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치료에만 의존을 해서 살을 빼는 것은 굶어서 살을 빼는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치료 이전으로 돌아간 식욕을 다시 가질 수가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선호하는 취향, 운동 부족으로 인한 몸 상태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보다 위험한 이유와 치료법, 예방법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악뮤의 Give Love 듣고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악뮤의 Give Love 듣고 왔습니다. 바로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5112 저희 아이가 생후 120일인데 분유를 많이 먹습니다. 체중도 표준보다 많이 높고요. 계속 많이 먹여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아직은 이게 비만의 위험성이 높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아직 4개월이잖아요. 그래서 5개월, 6개월쯤 되면 분유 먹는 양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급성장기가 끝나면 먹는 양은 조절이 되니까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에 아이가 먹는 만큼 주시되 먹는 양이 언젠가 좀 줄어들 거거든요.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줄어든 양만큼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만큼 먹는 네. 만큼 계속 주시면 되겠습니다. 278하나님. 저녁 9시가 돼도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아이 아빠가 다 먹으라고 합니다. 제가 말리면 막 화도 내고요. 근데 저녁 몇 시까지 먹여도 된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화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 부모님의 영향입니다. 네. 예, 이런 식습관이 비만뿐만이 아니고 소화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네. 자기 전에는 보통 한 3-4시간은 공복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공복 시간을. 3-4시간. 네. 이게 배에 음식을 가득 채우고 잠을 자다 보면 이제 위식도 역류가 나타나면서 그렇죠. 안 좋을 수 있고 위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식습관이 결국은 다 비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녁 9시에 아이가 배고파한다 계속 네. 그러면 저녁 식사의 양은 적절한지 아하. 그리고 저녁 식사의 구성이 특히 단백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충분한 단백질을 아이가 먹어야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요. 네. 단백질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 아이가 밥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금방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1222님.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검진을 하면 비만으로 계속 나옵니다. 먹는 것도 좀 조절하게 하고 운동도 시키는데 운동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걷고 뛰고 3km 정도 시키는 거 무리 없을까요? 전혀 무리 없습니다. 오. 네, 이제 보통 아이들의 운동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유산소 운동만 하면 되거든요. 네. 이제 근력 운동은 중학생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초등학생까지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포함해서 뛰어노는 정도로 운동을 하면 충분합니다. 대신 시간은 하루에 30분 이상 해야 되고 예. 비만이 있다면 매일매일 운동을 좀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운동만으로 사실 살을 빼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네. 먹는 것을 조절했다고 하시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만 정도에 따라서 치료 목표는 달라요. 이게 지금 체중을 유지해야 될지 빼야 될지는 좀 아이의 지금 비만도나 아니면 다른 합병증 유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일단 먹는 거를 조절했지만 살이 안 빠져요라고 한다면 먹는 걸 충분히 조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네, 네. 그래서 식단도 좀 그 탄수화물 좀 줄이고 단백질을 좀 늘리면서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간식을 끊고 하는 노력도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운동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9998님 47개월 여자아이 키우고 있는데 단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젤리, 초콜릿, 사탕, 과자만 먹고 밥은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설탕 중독이 아닐지 걱정됩니다. 했습니다. 설탕 중독이죠. 너무 단호하게 얘기 말씀드렸나요? 네. 근데 이게 단 거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면 아이가 단 거 끊으면 밥 안 먹어요라고 걱정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저 입에 아무것도 안 돼요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이들이 이렇게 단 거에 너무 중독돼 있는 아이들은 술에 중독된 어른하고 똑같다. 그런 어른들한테 그럼 달래면서 조금씩 줄여갈 거냐 아니면 술을 단박에 끊을 거냐라고 하면 단 걸 끊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말씀하신 간식 종류만 해도 밥 대신 먹는다고 하면 하루에 설탕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먹는 걸 텐데 네. 그러면 성인병 무조건 올 거고요. 여러 가지 성장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예. 치아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 아이는 비만은 아니더라도 네. 지금 식습관 자체가 건강에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단호하게 식습관 조절이 좀 필요하고 만약에 간식을 단번에 끊기 어렵다면 단순당 종류보다는 뭐 고구마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자연식품 위주로 간식을 좀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 청취자 4983님께서 그러면 아이가 밥 먹을 때 과일이랑 같이 먹이는 거 괜찮을까요? 하시는데요. 과일 자체가 몸에 막 해가 된다 이런 연구 결과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단맛에 길들여지는 게 문제입니다. 입맛이. 네. 네. 이게 우리나라 요즘 한식의 문제가 네. 특히 배달 음식의 문제가 네. 음식이 너무 달아지면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된다가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럼 식사는 좀 담백하게 하고 후식은 후식대로 먹을 줄 아는 그런 입맛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입맛이 너무 다 달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너무 당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먹는 밥도 만약에 과일이랑 같이 먹고 아이가 단기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라고 하면 예. 이 지금 당장 과일이 몸에 나쁘진 않더라도 나중에 그 단 것만 찾는 식습관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밥 따로 과일 따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쏟아지는 신작 속에서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되실까요?
영화와 OTT 명작을 소개하는 시간 라디오와 팝콘에서 여러분의 선택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별 대중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작품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 2023년에 영화 30일을 기억하시는 분들, 네. 그때 호흡을 맞췄던 배우 강하늘 씨가 이제 남대중 감독이랑 다시 뭉쳤습니다. 29일에 개봉하는 신작 퍼스트라이트를 통해서인데요. 네. 24년지기 친구들이 같이 해외 여행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강하늘 씨 외에 배우 김영광 씨, 한성환 씨, 그리고 지금 군복무 중인 배우 차은우 씨 등이 함께합니다. 영화 퍼스트라이드가 그러니까 학창 시절 친구들이 뭉쳐서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는 점인데 영화 스물의 어떤 30대 버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스물이 그 10대 시절 그 친구들이었다면은 이제 그 시절을 보내고 30대가 돼서 직장을 잡은 친구들이 같이 함께 여행을 떠난다. 그러니까요. 비슷해요. 그래서 네네. 온라인에서도 그런 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차별화가 좀 재밌습니다. 네. 일단 캐릭터 설정부터 독특해서 강하늘 씨가 이제 끝을 모르는 놈, 그리고 김영광 씨가 해맑은 놈. 그리고 우리 차은우 씨는 이제 잘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잘생긴 놈입니다. 여기서도 잘생긴. 네. 강영석 씨가 눈 뜨고 자는 놈, 그리고 한선아 씨가 사랑스러운 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 놀러 가냐? 원래 학창 시절이었던 19살에 해외 여행을 떠나려다가 좌절됐어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인이 되고 좀 자리를 잡고 나서 태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DJ 페스티벌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캐릭터들이 이름처럼 재밌습니다. 강하늘 씨는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인 태정인데요. 이 끝을 보는 놈이라는 이름처럼 굉장히 좀 집착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김영광 씨는 해맑은 놈이라고 했는데 도진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좀 외갓집 소를 키우고 싶어 이렇게 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엉뚱함을 지녔어요. 그리고 우리의 차은우 씨. 아까 잘생긴 놈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제 월드뮤직 페스티벌 DJ를 꿈꾸는 연민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같이 가게 되고요. 여기 이제 강영석 씨, 눈 뜨고 자는 놈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죠? 종교에 귀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복이란 인물인데 또 특이하게 레게머리 비주얼을 했는데 여름 불교학교 이런 곳에 가가지고 레게머리를 하고요. 페스티벌을 즐기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을 연기하는데 이 강영석 씨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무려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션에 합격하기 위해서 실제로 두 상을 밀고 갔대요. 캐릭터에 몰입해서. 그래서 영화 보시는 분들은 이 역할을 조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설명만 들어도 진짜 그 캐릭터가 아주 흥미로운데 게다가 이 세계 최대 DJ 페스티벌에 간다고 하니까 촬영 분위기가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태국에서 촬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원래 해외 로케이션이라는 게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가도 현지에서 변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선아 씨가 촬영을 마치고 가서 이제 모든 배우들한테 문자를 남겼는데 또 강하늘 씨가 단문자를 보낸 걸 보고 이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배우들끼리 굉장히 호흡이 좋았고 이 배우들이 OST도 같이 녹음을 했는데 이거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수능 금지송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경쾌합니다. 위험한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 한국 영화계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이 강하늘 씨와 남대중 감독의 이 다시 재호흡 이 성적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지난번 이 영화 30일도 이 고전을 좀 하다가 손익분기점을 결국에 돌파했었죠. 네, 사실 남대중 감독님이 굉장히 강하늘 씨를 아껴서 내가 앞으로 영화를 계속한다. 그러면 나는 강하늘 씨랑만 하고 싶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근데 30일 경우에는 이제 개봉 초반에 고전했었는데 점점 입소문에 사서 216만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여기 이제 손익분기점이 160만 명인데 35% 초과 달성했고요. 그래서 퍼스트라이드도 정말 재미있는 영화 아니냐 이렇게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려운 한국 영화의 이 코믹 영화 퍼스트라이드의 선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죠? 네, 22일 개봉한 넷플릭스 영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거 뭐 공포 영화 고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메리 셸리 동명 소설이 원작인데 이번에 이제 멕시코의 거장인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고 세계적인 배우들입니다. 오스카 아이작, 제이콥 엘로디, 미아고스, 크리스토프 발츠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올해 이제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서 굉장히 호평받았고 우리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이제 많은 관객들한테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뭐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고 영화나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기존에 제작된 버전들하고 이번 프랑켄슈타인은 어떻게 그럼 다를까요? 이게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네. 멕시코의 거장이고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네필드 사이에서 다크 판타지물에 최적화된 분이다. 그렇죠. 특히 이제 크리처물을 예술적 경지로 올렸다. 예전 작품들 보시면 뭐 2004년 헬보이, 2006년 파네미로, 2015년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이제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 받았던 쉐이프 오브 워터까지 굉장히 뭐 화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프랑켄슈타인도 델토로 감독 스타일로 바꿨고요. 참고로 이 작품에 투입된 제작비만 1억 2천만 달러인데 이게 한화로 1,600억 원입니다. 1,600억 원이 들어간 우와 진짜 제작비로도 정말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영화인데 이 넷플릭스 영화치고 이렇게 스크린에서 개봉하는 이유를 또 알 것도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우들이 정말 명성이 쟁쟁한 분들이 출연을 합니다. 네, 이 오스카 아이작 주인공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연기하는데 영화 듀운과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에 출연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사이드 르윈 예전에 이제 코엔 형제가 연출했던 이 인사이드 르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66회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음악 영화이고 여기서 이제 무명 포크송 가수의 생활을 굉장히 실감나게 연기를 했었고요. 이 영화에서도 프랑켄슈타인에서도 굉장히 집착하는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어떤 고뇌와 복잡한 내면을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이제 괴물을 만들잖아요. 그 괴물 역할을 이제 배우 제이콥 엘로디가 연기를 합니다. 키싱 부스 보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괴물이 뭐 총알도 안 통하고 다이너마이트도 안 통하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인데 제이콥 엘로디만의 어떤 다층적인 감정력으로 굉장히 새로운 괴물 연기를 선보입니다. 네. 베니스 영화제, 부산국제 영화제 이후에 뭐 해외 유수 매체들 사이에서 극찬이 쏟아졌는데 정작 이 델토로 감독은 한국 작품에 대한 어떤 애정을 보였다고요. 앞서도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초청됐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감독께서 나는 이제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영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한국과 멕시코의 이제 공통점이 양 국가가 이제 술을 좋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조크도 날렸어요. 근데 좀 진심으로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조예를 드러내서 좀 있으면은 델토로 감독이랑 어떤 K컬처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좀 살며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 협업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요. 이제 남은 작품은 OTT 시리즈인데 어떤 작품을 갖고 오셨을까요? 네, 25일부터 넷플릭스와 티빙을 통해 공개되는 제목이 깁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게 몇 글자죠? 굉장히 길어요. 길죠. 동명의 웹소설이 원작이고요. 지금 웹툰으로도 연재 중입니다. 배우 류승룡 씨가 주인공 김 부장 역을 맡고 이제 명세빈 씨가 김 부장의 아내인 가정주부 박하진을 연기하고요. 차강일 씨가 두 부부의 아들로 분합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게 마침 또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도 발표되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원작인 이 동명 웹소설하고는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될까요? 저는 이 웹소설이 처음에 연재됐을 때 그때 블로그를 통해서 이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또 이 제목을 접한 제 주변 친구들이 이건 다 내 얘기다.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대기업의 부장이다. 나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데 일단 이 주인공 김낙수 부장 뭐 25년째 직장 생활 중입니다. 근데 집 한 채 있고 그리고 살짝 꼰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부하 직원들이 나보다 차라리 좋은 거 타? 안 돼. 이러면서 살짝 이제 핀잔도 주고 회식도 다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채 지방 공장으로 자천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사기를 당해서 퇴직금을 사기를 당하고 이제 공황 장애를 겪게 돼요. 그래서 뭐 요즘 가장 큰 화두인 부동산, 뭐 중장년층의 실직 같이 사회상을 현실적으로 표현해서 이 드라마에도 이제 김 부장의 서사가 원작과 큰 차이 없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진짜 말씀만 들어봐도 이 요즘 4050 세대들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이 회사 직원들하고 가정 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요게 드라마에서도 회사 직원들 얘기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딱 한 캐릭터만 주목하자면 송익형 과정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캐릭터가 바로 원작인
그 송이고 작가 네. 그 자신이 투영된 캐릭터인데요. 아, 네. 과연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조명이 될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네. 자, 영화와 OTT를 소개해드리는 라디오와 팝콘. 지금까지 조은별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존 레전드의 All of Me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